안녕하세요. 노인 건강 채널입니다. 과거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살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도 열의 9은 실패합니다. 오히려 마른 비만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서 분비되는 다양한 해로운 물질들이 혈액순환을 통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질병을 일으킵니다. 저희 비만 클리닉에서는 모든 환자분들께 이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많은 연구와 논문에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등 다양한 질병의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이 증상이 개선되거나 정상으로 돌아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관절염 환자분들도 관절 통증이 줄어드는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과거에는 조상들이 통통한 사람이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만이 질병이며 만성질환으로 분류됩니다. 비만은 궁극적으로 내장 지방이 많아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내장 지방이 쌓이면 다양한 해로운 물질들이 분비되어 혈액순환을 통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질병을 일으킵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통풍은 물론 관절염과 암까지 유발하기 때문에 현대인에게 비만은 가장 큰 질병 유발 원인이자 그 자체로서 질병입니다. 저희 비만 클리닉을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의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만으로 내원하는 환자의 대부분이 갱년기 여성분들이었죠. 물론 지금도 그분들이 가장 많긴 합니다. 갱년기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살이 찌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젊은 마른 비만 여성 환자분들과 30대, 40대 젊은 남성 환자분들의 수가 급증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세대, 우리 현대 사회가 비만을 유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계속 조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거나 충분히 비만을 극복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만 정도도 상당히 심각하여 이른바 고도 비만 환자분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상 이상의 체중을 가진 환자분들이 내원하여 저희 비만 진료용 침대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될 정도여서 안타깝습니다. 근본적으로 마른 비만과 일반적인 비만의 차이는 마른 비만은 근육이 부족하고 지방이 지나치게 많은 상태를 말하며 일반 비만은 상대적으로 지방이 많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육량이 정상이면서 지방 과다로 비만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살 빼기도 쉽고 건강 손상 위험도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른 비만 환자 중에서는 30대 젊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은 근육이 부족하고 지방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젊은 나이부터 내장 지방을 많이 축적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젊은 여성은 갱년기 전에는 내장 지방이 잘 쌓이지 않지만 이분들은 많은 내장 지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갱년기 이전 여성의 경우 임신, 출산, 수유를 위해 내장 지방보다는 팔, 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의 지방을 더 많이 축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방이 일정 수준 이상 쌓여 더 이상 저장할 곳이 없고 심지어 내장까지 쌓이기 시작하면 이는 불임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리불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물론 불임까지 유발하기 때문에 마른 비만은 일반적인 비만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활 습관과 운동 습관으로 인해 유발되는 질병이며 이것이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성인병 발병 위험과 골격근개가 약해져 넘어지면서 골절, 골다공증 등이 발생할 위험까지 증가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반드시 살을 빼야 하는 비만 환자분들께는 저는 체중 10% 감량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90kg인 환자분이 오셨을 때 바로 50kg까지 빨리 빼세요라고 말하면 환자분들은 그것을 너무나 요원한 목표로 느껴 바로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가 50kg이라 하더라도 처음에는 2-3달 안에 일단 자기 체중의 10%를 빼보라고 권해드립니다. 90kg이라면 9kg을 빼는 것이죠. 이 정도는 환자분들이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많은 연구와 논문에서 체중을 10% 감량했을 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등 각종 질환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이 증상이 개선되거나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물론
기존 질병이 있는 환자분들도 호전되고 심지어 관절염 환자분들도 증상이 크게 좋아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체중의 10%를 감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지금 비만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가령 70kg이라면 일단 7kg을 목표로 삼아보세요. 현대인의 다이어트 방법은 과거와 달라야 합니다. 예전에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살이 빠졌지만 지금은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도 열의 9은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마른 비만으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음식을 배달시키고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느라 잠도 못 자는 등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게다가 밤늦게까지 불을 밝히는 도시의 야경과 유흥 문화도 우리가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일하고 낮에 자는 등 불규칙한 식생활과 생활 리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생활 패턴이며 이러한 잘못된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주로 노벨상을 받은 두 가지 이론에 기반을 둡니다. 하나는 세포 자가포식, 오토퍼기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생체식의 개념입니다. 세포 자가포식은 굶는 기간 동안 우리 몸이 생존을 위해 젊은 세포가 늙은 세포를 잡아먹어 스스로 세포를 청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체식의 개념은 낮에는 먹고 활동하고 밤에는 음식 섭취를 중단하고 잠을 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바로 이 리듬을 깨뜨렸기 때문에 비만과 각종 질병을 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여러분의 생체 시계를 다시 조절하기 위한 것입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의 생체 시계를 교란시킵니다. 이 두 가지 이론 모두 노벨상을 받았으며 이들을 결합한 것이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단식의 좋은 점은 많지만 현대인들은 며칠씩 단식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진행하는, 즉 모방 단식 다이어트 방법인 FMD, 패스팅 미미킹 다이어트, 단식 모방 식단가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간헐적 단식은 현대인의 잘못된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흐트러진 호르몬과 패턴을 바로잡아주는 매우 중요한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저희 비만 클리닉에서는 모든 환자분들께 간헐적 단식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환자분들의 수면 시간, 기상 시간, 첫 식사 시간, 마지막 식사 시간을 정해드리고 그에 맞춰 간헐적 단식을 어떻게 할지 지도하며 단식 시간을 점차 늘려가도록 권유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실천하는 환자분들은 이 습관을 잘 유지할 경우 머지않아 흐트러졌던 신진대사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인슐린 민감성도 정상 수준으로 회복됩니다. 결과적으로 성인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되찾으며 체중도 효과적으로 줄어들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간헐적 단식에는 정해진 규칙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습관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일찍 일어나는 종달새형이라면 아침 식사를 하고 저녁 식사를 일찍 마친 후 밤에는 공복을 유지하면 됩니다. 하지만 밤에 활동하는 올빼미형이라면 저녁 식사를 늦게 하고 다음날 아침 식사를 거르는 방식으로도 간헐적 단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해가 진 후부터 공복을 유지하고 수면 시간을 활용하여 공복기를 채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밤에는 해가 진 후부터 음식 섭취를 중단하고 잠을 자며 낮에는 해가 뜬 후 활동하고 음식을 섭취하십시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공복 시간이 길어질수록 첫 식사 시 음식 선택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간헐적 단식을 하여 10시까지 공복을 유지했는데 10시가 되자마자 그동안 너무 먹고 싶었던 캐러멜 마키아토와 치즈케이크를 바로 먹는다면 여러분의 간헐적 단식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공복 시간이 길어질수록 첫 식사로 무엇을 먹느냐가 혈당 최고치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 혈당이 더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따라서 장시간 공복 후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원래 160까지 치솟을 수 있었던 혈당 최고치가 180까지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헐적 단식을 마치고 첫 식사, 아침, 브런치 또는 점심이든 를 시작할 때는 반드시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채소와 질 좋은 단백질을 듬뿍 섭취하는 것입니다. 다이어트 중이라면 반드시 끊어야 할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당독소입니다. 당독소는 당과 아미노산, 당과 지방이 결합하여 생기는 최종 당화산물, 에이지즈를 의미합니다. 보통 영양소들은 몸속에서 흡수, 이용된 후 최종적으로 분해되어 소변이나 대변으로 배출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최종 당화산물은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독소처럼 피부, 눈, 간, 다양한 내장 기관, 심지어 뇌까지 몸 곳곳에 달라붙어 우리 몸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손상시킵니다. 그렇다면 당독소란 무엇일까요? 당독소가 피부 노화와 주름의 주범이라고 제가 중년 여성분들께 강조하면 보통 굉장히 흥미를 느끼십니다. 당독소는 노화와 비만의 근원입니다. 이 독소들이 많이 쌓일수록 우리 몸의 콜라겐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피부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음식들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당독소가 풍부한 음식들은 주로 굽거나 튀기거나 볶는 음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당과 아미노산이 포함된 음식은 굽거나 튀기는 방식으로 조리했을 때 가장 해롭습니다. 가장 안 좋은 것은 직화로 구운 음식입니다. 또 바삭하게 튀긴 감자튀김이나 치킨 등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물 없이 바삭하게 튀기는 과정에서 당독소가 엄청나게 많이 생겨납니다. 또한 절인 음식과 각종 과일청이나 시럽에도 당독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들이 몸에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과일 시럽에도 상당량의 당독소가 들어 있습니다. 설탕을 가열하면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먹는 달고나처럼 말이죠. 과일청도 만들거나 가열한 후 시간이 지나면 살짝 갈색으로 변합니다. 이것을 바로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는 음식을 갈색으로 만들고 풍미를 더해줍니다. 그러나 사실 이 반응이 일어날 때 당독소의 함량이 대폭 늘어납니다. 그러므로 직화구이, 물 없이 바삭하게 튀긴 음식, 그리고 각종 과일 시럽 등 당독소가 풍부한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당독소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하며 환자분들께도 당독소를 낮추는 치료법을 적용합니다. 당독소를 꾸준히 줄이면 심지어 당독소 검사를 통해서도 수치가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독소 수치가 내려가면 환자들은 피로감이 현저히 줄고 피부가 맑아지며 주름도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활력이 생겼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당독소 섭취를 꾸준히 줄이는 분들을 보면 정말 요즘 몸 상태가 너무 좋아 보이시네요.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이때 당독소 검사를 다시 해보면 수치가 이전보다 크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독소는 노화와 비만의 주범입니다. 따라서 당독소를 줄이는 식단과 생활 습관을 꾸준히 유지한다면 효과적인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노화를 늦추고 젊음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채소입니다. 채소는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저는 항상 충분한 채소 섭취를 권장합니다. 두 번째는 질 좋은 단백질입니다. 질 좋은 단백질은 포만감을 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근육 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기초대사율을 높여주는 데도 매우 중요합니다. 질 좋은 단백질로는 계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콩류인데 나토, 무가당 두유, 두부 등이 해당됩니다. 세 번째는 유제품에서 얻는 단백질로 무가당 그릭 요거트와 자연 치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콩 버터가 있는데 이는 땅콩을 갈아 만든 것입니다. 무가당 땅콩 버터는 좋은 단백질과 지방원이며 동시에 포만감도 제공하므로 이러한 질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샤브샤브는 아주 좋습니다. 저는 샤브샤브를 적극 추천하는데 그 장점 중 하나는 100도에 끓는 물에서 조리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끓여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보통 요리할 때 100도 이상으로 온도를 올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어프라이어나 오븐 등의 기구는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고온에서 갑작스럽게 음식을 조리하면 많은 양의 당독소가 생성됩니다. 그러나 샤브샤브는 아무리 끓여도 100도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채소도 많이 먹을 수 있고 단백질도 삶아 먹을 수 있어서 샤브샤브는 제가 강력히 추천하는 다이어트 식단입니다. 현대인 다이어트의 가장 나쁜 습관은 불규칙한 식생활입니다. 예를 들어 밤에도 먹고 낮에도 먹고 심지어는 한밤중에 잠에서 깨서도 무언가를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 때나 음식을 섭취하면 우리 몸은 수시로 인슐린을 분비하여 지방 축적을 촉진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많은 장기들은 사용하면 할수록 발달하지만 췌장은 사용하면 할수록 쉽게 지치고 쇠약해지는 기관입니다. 특히 서양인에 비해 우리 동양인, 특히 한국인은 췌장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따라서 혈당을 아무 때나 급격히 올리는 생활 습관은 가장 좋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음식을 아무 때나 먹는 습관을 정말 바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을 섭취하고 그 외 시간에는 몸이 쉴 수 있도록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다음은 수면 습관입니다. 현대인의 다이어트에서 과제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는데 이제는 운동보다 수면의 중요성을 더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수면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인공 발광 조명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TV 등 스스로 빛을 내는 인공기기를 계속 본다면 우리 뇌는 이를 나드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고 설령 잠이 든다 해도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밤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조용히 지내며 암막 커튼을 치고 어둠 속에서 잠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대체로 잘못된 수면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잘 잔다면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몸을 복구하고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며 지방세포를 제거하는 회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하지만 수면의 질이 좋지 않으면 이 중요한 시간은 헛되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제때 잠자리에 들고 좋은 수면 시간을 유지해야만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다이어트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빨리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비만으로 이어집니다. 동시에 혈당 농도 상승은 인슐린을 더 강력하게 분비하도록 촉진하여 다이어트 효과를 저해하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빨리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뇌는 보통 음식이 위로 들어간 후 약 20분 후에야 포만감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만약 15분 만에 식사를 마쳐버린다면 포만감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식사를 다 해버린 셈이죠. 그러면 다시 디저트를 찾게 됩니다. 따라서 빨리 먹는 습관은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여 다이어트 계획을 쉽게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우선 빨리 먹는 습관이 나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의식적으로 식사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식사 시간을 확보하여 최소한 20분 이상 천천히 먹어야 합니다.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면서 밥을 먹는 습관은 최악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자신의 식사 습관을 통제할 수 없게 되어 갈수록 더 빨리, 더 많이 먹게 됩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 중 하나는 음식을 입에 넣은 후 숟가락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계속 들고 있으면 끊임없이 먹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 입 먹고 나면 숟가락과 젓가락을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씹는 시간이 늘어나 식사 속도가 더 느려집니다. 수저보다 젓가락을 많이 사용하라는 조언도 있는데 젓가락을 사용하면 더 천천히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이어트 시 체중을 빠르게 감량하면 살은 분명히 다시 빠르게 돌아옵니다. 우리 몸은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려 합니다. 만약 한 달 만에 70kg에서 60kg으로 급격히 살을 뺐다면 여러분의 뇌는 한 달 동안 70kg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총동원하게 됩니다. 따라서 급하게 하는 다이어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빠르게 살을 빼면 지방이 아닌 근육과 수분이 빠질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천천히 빼야 합니다. 만약 3달 안에 체중의 10%를 감량할 계획이라면 그 3달 동안 천천히 빼고 줄어든 체중을 6달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이래야만 여러분의 몸이 이것이 나의 체중이구나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량한 체중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동시에 체중 감량을 할 때는 반드시 속도를 늦추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